안녕하세요. 자전거 편력 편향 편의 팟캐스트 위로아래로 더 싱싱 달리자 위아더 싱입니다. 저는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소 발칙한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의 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로스타 주루입니다. 네,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시죠? 네, 제가 자전거 뉴스를 네, 이번 주 뉴스는 뭔가요? 이번 주 뉴스는 하나는 자전거 뉴스고 하나는 반만 자전거 뉴스인 뉴스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요. 서울시가 한강 자전거 대여점 12개소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손실을 이유로 7월부터 사업 중단을 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서울시는 대여 시스템 및 자전거 관련 시설 점검을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여의도 2개소, 반포, 뚝섬 각각 1개소로 총 4개 대여소가 있고요. 시험 운영 기간 중에는 텐덤 바이크랑 고급 자전거에 한해서 대여료 30%를 할인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사업 주체가 서울시예요? 우리 그때 봤던 서울시 한강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근데 네. 강북이랑 강남 2개로 나눠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대요. 네. 그래서 강북에서는 4개소 운영하고 강남에서 8개소 운영하는. 아, 사업자를 선정을 한 거예요? 예, 계약 체결 한 거죠. 왜 그런 식으로 하지? 그냥 따릉이 몇 개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이해관계가 다르지 다르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한강에서 타는 자전거는 레저용이고 따릉이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다 근데 사실 한번 따릉이로 그런 걸 깔아버리면 네. 따릉이를 한강에서 한번 맛들린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사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질 텐데. 그럼 걔는 싱싱이로 해가지고 다른 버랑 2시간짜리. 그러니까 그쪽은 이런 거? 한강에 자전거 임대하는 사업이 꽤 커요. 거기를 침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따릉이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한강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면 네. 가능하지 않나? 그 사람이 애초에 적자를 이유로 그만뒀다면 하려면 할 수는 있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마 네. 몇 년치 새로 시스템 구축하려면 몇 년치 그 체결하는 거 계약금보다 처음에 더 들어갈 테니까. 그게 아마 하려면 했겠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아요. 공개 입찰하는 거죠. 높게 쓰는 사람이 먹는 건데 그게 꽤 커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걸로 이윤을 보고자 하는 건가 그러면? 아니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노리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냥 따릉이로 대체하면 진짜 편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걸 노리고 있는 업자들 또는 하던 업자들이 반발이 있겠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바뀌었겠죠.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한강 가보면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요즘 네. 전동휠 같은 거 나와가지고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빌려오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사업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 엄청 많이 타요. 전동 킥보드. 저 아는 분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그 한강 강변 조금만 나가면은 빌려주는 데가 다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한강 가면 방송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거 타지 말라고. 다음 뉴스는 코레일이 이번 달 9일부터 KTX 열차 운영 방식을 바꿔 서울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용산역에서도 경부선 KTX를 운행합니다. 하루에 상하행 12대씩 총 24회 열차의 시종착이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전거 뉴스는 아니에요, 100%. 근데 접이식 자전거는 KTX에 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역이 저번에 우리가 방송할 때 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그럼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네요. 근데 KTX에 실어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접이식 자전거만 된다는 건. 네. 다만 네. 용산역에 가야지 전라선 호남선 탈 수 있었던 게 네. 이제 뭐 서울역에서도 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용산역에서는 경부선 못 탔었는데 몇 회 안에서 탈 수 있다는 거. 이거 새로운 소식이라서.
자주 타진 않아서요. KTX. 저한테 큰 뉴스는 아니네요. 네, 저 사실 KTX 한 번밖에 안 타봤어요. 진짜요?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많이 안 다니거나 다른 수단으로 가면. 네. 한 번도. 한 번 그때 한 번 처음 타보고 제가 그때 갈 때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반석에. 네. 그래서 우등인가? 뭐라 그러지? 우등이 아니라 아무튼 있던데. 특시요. 네. 그걸 타고 갔는데 네. 자리가 별로 안 넓은 거야. 뭐지? 특실이라 그랬는데 이러고 타고 갔어요. 그래서 뭐지? 특실인데 왜 안 넓지? 이러면서 갔는데 올 때는 일반석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일반을 타고 왔는데 그게 특실이었구나. KTX 워낙 좁아서. KTX 진짜 좁더라고요. 저 그때 네. 처음 타고 이 정도구나 했죠. 그 KTX 값은 시간을 사는 값이지 편안함을 사는 값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편안한 건 새마을호가 최고고요. 그렇지. 네. 누워서 가잖아요. 네. 그 우등 고속버스가 제일 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등 고속버스가 요즘 그보다 더 편한 누워서 프리미엄 나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안마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거의 누워서 가는. 의자가 되게 안마기처럼 되게 좋던데. 네. 아니 제가 예전에 대만에서 그 우등 고속버스를 한번 탔었는데 네. 안마가 되더라고요. 오, 네. 좋다. 대만에서 탔는데. 그래서 대만은 버스 문화가 잘 돼 있네 이랬지. 자전거도 실어주나요? 글쎄요, 실어주지 않을까요? 대만은 다 2층 버스예요, 버스가. 그래서 짐 넣는 칸이 엄청 커요. 좋네요. 네. 자체가 높겠네요, 그러면. 네, 엄청 높아요. 그 운전사가 맨 앞에 운전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운전사는 1층에 있고 좌석은 전부 2층에 있어요. 그리고 운전사 뒤쪽으로는 다 짐칸이에요. 그럼 엄청 넓네요, 진짜. 네, 짐칸이 엄청 넓어요. 자전거 한 30대 실겠는데. 네, 아마 그렇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곡차곡 실으면. 네.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그렇죠. 터키도 그렇더라고요, 터키도. 안 가봐가지고. 버스가 다 2층 버스예요? 네, 버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속버스만. 시외 고속버스 말씀이신 시내버스 말고. 네네. 그런 애들 다 2층이고, 터키는 그거 승무원 있어요, 승무원. 물이랑 음료수랑 막. 승무원 있는 먹을 거 나눠줘요. 나라는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엔 거의 없는 거라서. 네, 그래서 되게 생소했죠. 막 과자 나눠주고 이러니까. 차장님. 네. 과자랑 물 나눠주고. 우리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거. 네. 비행기 탄 느낌이에요. 네. 뭐 끼니 주는 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밥 주고. 땅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때 14시간인가 탔던 것 같은데, 버스. 와. 땅이 넓어서일 수도 있고, 길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죠. 거기 터키는 4명인가? 안전 따위? 아니, 4명인가 5명인가 있어요. 네. 차에. 차장이요? 네. 운전사 진짜 이외에 많은데? 물 나눠주고 수건 나눠주고 하시는 분들이 4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4명? 그때. 그 고용 효과가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장난 아니죠? 버스 굴리면. 네. 그 승차 인원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승차 인원 40명? 보통 우리 고속버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상상하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다 해줘. 네, 물 주고, 수건 주고, 오. 휴지 주고. 안마 되고. 터키는 안만 안 되더라고. 대만. 네, 대만. 대만. 터키는 1층에 실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자전거를 안 타서, 자전거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니, 짐이, 대만은. 1층, 2층. 네, 버스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거의. 그렇구나. 그 아래 짐칸에서 좀 그분들도 자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승무원들. 좋네요. 복지도 네. 좋고. 네. 지금 복지 최고네. 차 안에서 자는 게 복지가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앉아서 가는 것보다. 그죠, 누워서 자니까. 저는, 앉아서 자는 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모르겠어요. KTX? 네, KTX 좁다. 그 얘기하다가. 네, 네. 너무 좁다. 네, 기차에 질리는 새마을호. 버스에 질리는 우등버스. 프리미엄 이제 나왔으니까. 네, 오늘 자전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피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럽시다. 네. 심도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오늘 하여튼 마무리 짓는 걸로 얘기를 하면 얘기 하나 이렇게 막 가지 붙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시간 많이 소요가 될 텐데요. 어쨌든 한번 해보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크게 2가지입니다. 그 2가지를 얘기하느라고 길게 얘기가 됐었죠. 기억하시나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 편안함, 공기저항,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네, 크게 스스로 해야 된다. 두 가지. 피팅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것.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팅의 3요소에 대해서. 네. 3요소는 편안함, 공기저항 최소화, 몸의 출력 극대화. 네. 그 두 가지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만의 방식이거든요. 기존의 그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 야매 피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더 야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해서 신뢰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그 몇 가지 근거들은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안장이나 핸들바나 뭐 신발 이런 자세 관련한 피팅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고요. 우선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다시 피팅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전거 타는 건 사람이 힘을 쓰는 거고, 힘을 쓴다는 건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면 관절이 움직이는 거죠. 그 힘을 쓸 때 어느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는 힘을 크게 나게 할까,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전거 타는 관점에서 보면 자전거 탈 때 아까 얘기했던 그 3요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전거에 있는 부품들을 위치를 조정하는 거죠. 어떨 때는 그 부품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피팅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는 사람 몸을 자전거에 맞추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피팅은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텐 같은 경우가 나한테는 90mm가 현재는 맞아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한 100mm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90mm, 나한테는 지금 스텐이 100mm밖에 없고, 그러면 90mm로 따로 바꿀 게 아니라 100mm 그대로 쓰고 내 몸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도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팅은 양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비용도 아끼고 결국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팅은 그래서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꼭 지금 내 몸의 상태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지 이걸 보고 거기에 맞춰질 거라면 내 몸을 거기에다 맞출 수도 있어요. 어느 부위의 근육이나 자세를 변화시키면 지금은 불편하지만 나중엔 편한 자세, 아니면 나중에 더 힘이 더 많이 나오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피팅은 양방향입니다. 자전거를 사람에 맞추기도 하지만 사람이 자전거에 몸을 맞추기도 해요. 그 다음에 피팅을 하는 목적은 뭐죠? 왜 피팅을 할까요? 자전거를 좀 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적이 다른데, 이제 어떤 사람은 편하게 타려고 피팅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피팅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네. 개개인마다 목적에 따라서 이제 피팅을 하는 거죠. 되게 아까 3요소를 충족시켜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빨리 가거나 더 멀리 가거나, 그게 가장 커요. 네. 그러니까 집 주변에서 한 1km, 2km 이렇게 탈 때는 굳이 피팅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거든요. 빨리 갈 이유도 없고. 근데 빨리 가거나 멀리 가려면 몸에 부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피팅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되는데, 되게 MTB보다는 사이클 쪽에서 피팅을 좀 더 중요시합니다. 네. 타는 스타일을 보면 MTB는 그렇게 오래 안 타거든요. 그리고 잠깐 탔다가 또 내리막 갔다가 아니면 고갯말 올라가면 MTB는 쉬어요. 짧게 그런 식으로 타거든요. 지형 변화가 많아서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타는 것보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사이클 같은 경우는 막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막 서너 시간씩 안 쉬고 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MTB는 그렇게 타진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피팅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사이클 시장이 커지면서 피팅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MTB가 주가 됐을 때는 피팅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사이클 시장이 커지면서 피팅에 대한 서비스도 좀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관심도 많이 늘어났죠.
지금 그래서 아마 피팅 시스템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도입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저는 그 기계를 쓰는 거에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써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정 답답하면 한 번은 써야죠. 그리고 쓸 때 이것저것 많이 배워야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고정루라의 자전거를 고정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안장의 높이를 정하고, 두 번째는 실제 자전거 타는 자세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크랭크를 수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주행 자세를 잡은 다음에 핸들바에서 손을 살짝 떼는 거예요. 핸들바에 손이 닿을락말락하게. 네. 그랬을 때 앞으로 고꾸라지면 상체 무게가 핸들바에 많이 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편하면 저 안장 쪽에 상체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닿을락말락 또는 살짝 고꾸라질 듯 말 듯 할 정도. 살짝. 네. 그거를 안장의 앞뒤 위치와 핸들바의 높이와 그 다음에 핸들바와 안장의 거리, 네.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의 높이 하나 정해놓고 핸들바 하고 안장하고 거리, 그 다음에 안장의 앞뒤 위치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하는 방식은. 실제 주행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서 편한 거를 바로 찾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유용해요. 이 방식이. 혹시 그 전에 해보셨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보시다가 찾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뭐가 부족해서 이걸 안 쓴다든지. 그 전에는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막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죠. 저는 처음에 피팅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실제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이 약골이라, 노안의 약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약자. 그래서 그 체력을 기르려고 하는 생각보다 요령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한 거죠. 체력 기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리하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피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팅이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답을 찾아갔죠, 계속. 근데 그게 깨지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영어로 된 해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표를 만들어 놓고 피팅 값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피팅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방식이 있었고 캐논델 방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세 개의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뭐 1cm, 2cm씩 차이가 나요. 네.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지 이게?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갔는데 정답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 개.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정답을 찾았던 사람으로서 네. 정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에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외국에 수십 년 된 전문가가 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궁리하기 시작했죠. 이게 과연 괜찮은 방식인지, 저도 직접 해보고 또 왜 그래야 되는지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근거를 찾거나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방식대로 피팅을 해줬어요. 한 20-3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해요. 지금 당장 내가 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했는데 나중에 좀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바로 좀 장거리 탈 때 불편해지면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보통 이거에 대해서 피팅하면서 이런저런 설명해주고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한 분 피팅 할 때, 예전에 그런 거 할 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더 불편한데 그래요. 그러다 몇 개월 지나서 저번에 그 자세가 더 좋은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찾아가요. 시간 차이네요. 내가 그걸 스스로 이게 더 편하다는 걸 찾기까지 혹은 그런 결론에 내 스스로 이르기까지는 하여튼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 이건 야매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지. 제 말은 피팅숍에 가서 네. 이런 자세가 이렇게 허리를 같이 둥글게 하는 자세가 더 낫다. 근데 이거는 피팅 전문가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피팅 전문가가 이렇게 권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등만 구부리는 자세를 타봤을 거고 허리까지 구부리는 자세를 타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게 효율도 그렇지만 몸도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를 정말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아닐까 그거는 1, 2cm 이런 거랑 다르게 그게 대부분 네. 제대로 된 자세는 네. 그러니까 피팅 전에 자세가 먼저 제대로 된 자세를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왜냐면 그렇죠.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팅은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가 로드 사이클 선수들은 탈 때 허리를 펴고 타요. 네. 그 경추를 세우고 타거든요. 경추를 세우고 척추를 경추. 여기 그러니까 척추 아래쪽은 세우고 네. 요 명치 윗부분부터 이렇게 말아서 타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복식 호흡을 할 때 허리가 세워져 있어야 여기 복식 호흡을 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을 세우고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타는데 네. 그거를 안 하고 타게 되면은 이제 뭐 허리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일단 두갈식처럼 먼저 제가 피팅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안장의 높이를 정한 다음에 실제 주행 자세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은 크랭크를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주행 자세를 잡고 핸들바에 손을 살짝 떼는 거예요. 달락말락하게. 그래서 앞으로 고꾸라지면 그 앞부분에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주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래 타면 어깨나 팔이 아파지겠죠. 그러면 그걸 줄이는 방법은? 뒤로. 그렇죠. 살짝.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보내보는 거예요. 일단 안장의 앞뒤 위치는 정하지 말고요. 네. 안장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만 살짝 뒤로 빼보고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핸들바가 멀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바로 스템의 길이나 이런 것들 정하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스템의 길이가 여러 개가 있으면 바꿔보면서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핸들바하고 안장 높이를 핸들바를 1인치 낮게 세팅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두기도 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1인치든 2인치든 낮춰놓고 일정 높이를 해놓고 자기가 해보고 견딜 수 있으면 조금 더 낮춰보기도 하고요. 실제 주행 자세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뭘 측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 없이 바로 피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신체 치수를 다 재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피팅 시스템에서 그런 계산식들은 거의 대부분 통계로 나온 거예요. 선수들 몇천 명 통계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공식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한 연구에서 2가지 결과값이 나오기도 해요. 그 사람 연구한 사람들조차 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근데 그건 개인차도 있어요. 개인의 근육의 발달 정도나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선호하는 자세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무릎, 다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11자여야 된다고 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자세를 찾는 거죠. 대개는 11자가 돼요. 근데 그 힘쓰기는 그렇게 유리한 자세는 아니에요. 나쁜 자세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힘을 쓸 때는 일상에서 쓰는 자세나 그 일상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근육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잖아요. 가장 강하고. 그러면 걷거나 뛸 때 우리 발이 어떻게 되죠? 살짝 팔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뛸 때 팔자인가? 네, 살짝 팔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죠. 대다수가 살짝 팔자인데 네. 뭐 11자인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방향이 가장 셀 수 있어요. 그냥 11자이거나 살짝 팔자이거나. 어떤 사람은 살짝 벌려주는 게 힘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걷는 습관에 자전거를 타면은 힘을 조금 자기의 익숙한 포즈에 맞추면 좀 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 자전거 타는 자세 자체가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대퇴부나 엉덩이 근육을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링 하거나 아니면 발로 예전에 그 페달 없을 때 발로 굴러가는 방식의 자전거가 최초의 형태잖아요. 네. 그런 애들 마찬가지로 다리 대퇴부나 이런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근육이 쓰여지게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전거는. 근데 그 근육은 우리가 뛸 때 걸을 때도 똑같이 그 근육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근육을 자전거에서 그대로 쓴다는 거죠. 피팅에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쓰는 근육을 자전거에서 어떻게 제대로 적용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전거 탄다고 해가지고 쓰지 않는 근육을 쓰게끔 만들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네. 원래 잘 그렇죠. 쓰고 있던 근육, 네. 잘 발달된 근육을 더 쓰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당기는 근육은 밟는 근육에 비해서 아주 약하잖아요. 네.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자전거 페달링은 밟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는 근육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아주 약간의 보조적인 힘이 될 수 네. 있죠. 근데 그걸 일상에서 쓰면서 가장 강한 밟는 힘을 굳이 줄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쓰는 가장 강하고 편한 근육을 쓰는 게 좋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피팅도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누군가 정한 거에다가 나를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 큐팩터라고 있잖아요. 양쪽 크랭크암 바깥에서 바깥까지의 길이. 네. 네. 그 길이에 따라서도 또는 또 페달 축의 길이에 따라서도 발이 벌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양 발의 간격이. 그 사람마다 누구는 좀 넓은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좁은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넓어서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좁아서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또는 발에 그 구부러졌다고 해야 되나? 발이 꺾인 것도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 양발이 또 불균형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쪽 발목 이런 데가 아플 수 있다고요. 그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힘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일상생활 할 때는 별 표가 안 나는데 자전거 탈 때는 몇 시간씩 타거든요. 그럼 걔는 그 피로가 누적이 되면 통증이 오는 거죠. 거기서 좀 보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전제는 일상에서 내가 쓰던 근육을 자전거 페달링에서도 그대로 쓰는 게 우선은 좋은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걸 전제로 하죠. 이제 그 안장의 높이를 세팅하는 거나 안장의 앞뒤 위치나 안장의 기울기, 그 다음에 뭐 크랭크암의 길이, 그 다음에 페달, 뭐 이런 것들, 핸들바 폭, 또 스템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건 자세입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네. 자세가 안 좋으면 피팅은 의미가 없어요. 그 좋은 자세는 아까 유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허리가 일단 접히면 안 돼요. 허리가 접히는 상태면 안 돼요. 네. 허리 쪽이 둥그렇게 하라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잘 안 돼요, 둥그렇게가. 그 누구는 배 밑에다 공 하나 집어넣은 것처럼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느낌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느낌으로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허리를 약간 좀 세운다는 생각으로 타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힘이 빠지면 자동으로 허리가 그냥 말리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좀 약간 허리를 핀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타는 게 아마 타기 좋을 거예요. 네. 그래야 이쪽 앞쪽에 공간도 생겨서 이렇게 허리가 말려 있으면 이쪽 공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네. 공간이 안 생겨서 호흡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를 최대한 펴고 호흡할 공간이 생기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타면은 좀 괜찮죠. 네. 네. 그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골반을 되도록이면 세우는 거예요. 골반을 세우면 요도 압박이 줄어들어요. 네. 그 허리를 둥글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도 압박을 줄일 수 있거든요. 허리를 접으면 요도 압박이 심해져요.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길어지는데 그 상상을 해보세요. 허리를 접으면 요도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런 자세의 대표적인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할아버지들 자세 혹시 떠올려지시나요? 자전거 탈 때 자세요? 아니면 네. 평상시에 자세? 자전거 탈 때. 할아버지들- 안장은 잔뜩 높여놓고 배는 약간 앞으로 내밀듯이 허리를 딱 접죠. 배는 나왔고. 둥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타니까 상체 무게가 핸들바에 많이 실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요도가 안장에 압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네. 하냐면 안장 아쿠를 내려요. 되게 안 좋은. 그죠? 안장 아쿠 내린 굉장히 안 자전거들 좋은 할아버지들 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상체 무게 핸들바에 더 실립니다. 어깨에 무리 갈 텐데. 그럼. 그냥 그런 자세라면 상상을 해도 여기저기 무리가 갈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면 팔 운동까지 동시에 할 수 있죠. 상체가 힘이 좋으면 버텨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장시간 타면 그렇죠. 네. 더 멀리 못 가는 거죠.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장은 수평의 기준이에요. 수평인 상태에서 요도 압박이 최소화되는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공기 저항은 작아야죠. 그러면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장점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요도 압박이 덜해요. 네. 그 다음에 상체 무게가 엉덩이 쪽으로 많이 가고요. 엉덩이 쪽으로 많이 가면 그걸 페달링 밟을 때 쓸 수 있어요. 엉덩이로 가는 무게를. 그럼 페달링도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숨쉬기도 좀 더 낫죠. 접는 것보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접히지 않고 둥그러니까 거기에 정맥이든 동맥이든 이렇게 호스 형태로 지나갈 거잖아요. 덜 접히. 그렇죠. 덜 접히니까 미세할지언정 혈액순환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자세 하나가 이점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는 꼭 연습해서 숙달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또 멋있어요. 그 자세가. 접은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딱 봐도. 그래서 잘 타는 사람들 보면 거의 자세가 비슷합니다. 그 한강이나 이런 데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세만 봐도 아, 저 사람 좀 타는구나 이 느낌이 딱 와요. 그게 연습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자세를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 자세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 몸으로 더 강한 페달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세만 잘 잡더라도. 네, 일단 자세는 그렇고요. 네. 자세 중에 팔꿈치는 살짝 구부러진 게 좋아요. 사실 몸에 있는 손목이요. 팔꿈치. 팔꿈치. 네, 몸에 있는 수많은 관절들은 그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힘쓰기 아주 유리해요. 그게 가장 편하고 손을 가만히 놔두면 살짝 이렇게 오므라들죠. 네, 손가락 이게 제일 관절이. 편해요. 네. 손바닥을 쫙 펴거나 주먹 쥐고 있거나 이건 힘들거든요. 네. 그냥 힘없이 그냥 놔두면 살짝 오므라진 상태가 돼요.
우리 몸의 관절들은 되게 이래요. 네.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어요. 그게 가장 편한 자세예요. 자전거 탈 때도 팔꿈치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관절들 있죠. 네. 살짝 구부러진 상태가 있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팔꿈치를 쭉 펴고 있으면 조향성도 떨어지고 충격에도 그렇죠. 충격 완화도 충격 흡수도 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쭉 펴려면 그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들 여러 개의 근육들 있잖아요. 긴장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근육은 최대 수축되어 있을 거고 어떤 근육은 최대 이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피로가 빨리 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절들은 자연스러운 게 힘이 가장 덜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구부러진 상태예요. 그건 우리 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몇 도여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팔꿈치 쪽은 몇 도, 또 어깨에서 몸통은 또 몇 도, 뭐 이렇게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그런 거를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나한테 편한 자세를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수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편한 자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편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좀 더 빨라지고 싶거나 아니면 페달링이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피팅은 또 내 몸 상태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올해와 내년에 내 피팅 값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변화라 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어느 게 정답인지 내가 모르니까 네. 대개의 경우는 하나 딱 정해지면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자기가 변화시키질 않아요. 변화시켜가면서 한 1년 정도 탔으면 아니면 몇 개월 탔으면 한번 변화시켜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하고는 또 달라지니까. 지금 자세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자세는 하여튼 그렇게 잡는 겁니다. 관절들이 편안한 상태가 되게끔. 그 다음에 요독 압박이 되지 않게 되도록이면 골반을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이나마 둥그렇게 해야 골반 요도 압박이 덜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체는 숙여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쪽이 허리 쪽이 둥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근데 그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네. 허리를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둥그렇게 하라 그러면 네. 이렇게 많은 건 줄 알고. 근데 많은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허리를 말면은 안 돼요. 네, 그게 대뜸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 등에 있는 그 광배근이라고 하나요? 네, 척추 기립근.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들지 않잖아요. 네. 그럼 허리 다치죠. 그렇죠. 빳빳하게.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페달을 밟는 것도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같은 대퇴부를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랑 비슷하게 페달을 내리밟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힘을 쓸 때 허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거의 모든 운동할 때 네. 네, 척추를 네. 꼿꼿하게 세우고 근데 해야지. 그렇다고 이제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스쿼트 할 때 또 이제 또 스쿼트를 또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데드리프트나.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또 이제 데드리프트를 잘못 배우신 분들은 척추를 엄청 이제 또 활처럼 앞으로 이렇게 하고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못된 자세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척추를 그냥 꼿꼿이 그냥 딱 세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는 이제 허리를 말아줘야 되는데 한 명치 위쯤부터 허리를 말아주면은 자세가 잘 나옵니다. 아마 피팅이라고 검색해서 네. 되게 피팅할 때는 옆모습을 찍으니까 네. 거기서 허리 등 쪽이 살짝 둥그렇게 된 네. 그런 자세가 있어요. 참고로 자전거 생활 11호로의 사진이 나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전거 생활 11호로 네, 말로만 하려니까. 네, 참고하시면 네. 네, 지금 저게 도대체 무슨 자세인지 들어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찾아보세요. 일단 그 자세에서 피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안장의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안장의 높이를 정하는 방법은 제가 들었던 것만 6개인가 7개가 돼요. 그렇죠. 이게 많죠. 네, 그건 뭐냐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억나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저거죠. 인심을 재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크랭크 축에서부터 안장까지 높이. 네. 또 어떤 건 골반 옆에 툭 튀어나온 뼈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재고 또 거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페달이 가장 멀리 있을 때부터 뭐 안장까지의 길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저것도 있죠. 무릎 관절의 각도를 재는 거 있죠. 그 방식도 있어요. 네, 맞아요. 뭐 170도, 160 몇 도, 막 이런 식으로 재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각도도 의견이 여러 개예요. 네. 그래서 정답이 없을 바에야 뭐 번거롭게 하나. 뒤꿈치. 그렇죠. 저는 뒤꿈치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동화, 굽이 높지 않은 그냥 일반 운동화, 아니면 그냥 클립 페달도 괜찮아요. 뒤꿈치로 페달링을 하는 거죠. 뒤꿈치로 페달링 할 때 무릎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실룩거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 자세. 그 안장의 높이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mm 정도 낮춰요. 그게 저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무릎에 부담도 덜하고 빠른 페달링 하는데도 저는 그게 좀 더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해요. 처음에는 이게 안장 내리기 싫어요. 왜냐면 그 C4 간지라고 있잖아요. 간지가 안 나. 그래서 1mm라도 어떻게 올려볼까 막 애를 썼는데 체념해야 됩니다. 체념하고 나면 편해져요. 저도 사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비비를 올렸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쟤는 프레임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역시. 비비를 올리면 돼. 그러면 안장을 좀 더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높이를 정하고 나면 실제 페달 밟을 때는 발볼이 넓은 쪽에 페달 축하고 일치시키거나 발볼이 좀 안쪽하고 페달 축하고 일치시키거든요. 그 상태에서 발바닥이 수평이 되게끔 하면 실제 발 뒤꿈치는 살짝 위로 들려요. 네. 그러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페달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장의 높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굳이 민망하게 인심 안 재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아프면 나중에 무릎 위가 아프네, 뒤가 아프네, 오른쪽이 바깥쪽이 아프네, 안쪽이 아프네. 그럼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또 변화시키면 돼요. 이건 측정하든, 그러니까 수치로 민망하게 측정을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네. 하든, 그 과정은 필요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신체 치수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안장의 높이를 일단은 그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상태로 고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안장은 수평이 기준이에요. 수평이라는 게 안장 아코부터 안장 맨 뒤까지 이게 평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안장도 있지만 어떤 안장은 가운데 쪽이 살짝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수평을 놓아야 되느냐는 거죠. 골반 뼈가 닿는 곳으로. 이게 안장도 생활자전거 안장 같이 널찍한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상체를 이렇게 세워서 타는 것 같은 경우는 안장이 가장 넓은 부위하고 엉덩이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해요. 근데 상체를 숙이거나 이제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면 그쪽하고 엉덩이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3등분 하면 안장을 네. 가운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수평으로 놓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가운데 거. 가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접촉하는 부분이 수평이에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안장은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기울기는.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둥그렇게, 조금이나마 둥그렇게 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안장 앞코를 살짝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압박이 오니까. 요도 압박이 되니까 허리를 어떻게든 구부리려고 하겠죠. 네.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습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인 사람. 자세를 잡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약간 그런 방법을 좀 쓴 거예요. 효과는 좋았나요?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장을
애초에 샀던 자전거에 달려있는 안장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장을 따로 산다면, 네. 뒤가 앞보다 몇 센치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이게 수평인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맞추면은 아마 대부분 수평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면서 변화시키면 돼요. 근데 한번 고정하면 잘 변화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못 찾아요. 저도 이게 이 정도면 끝이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탔는데 한 3년쯤 지나서 바꿔볼까 했는데 바꿨는데 그게 더 좋은 거야. 그죠? 3년 속았네요. 아니요, 3년 동안 변한 네, 거예요. 몸이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좀 뭔가 미심쩍거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보세요. 안 맞으면 원상복구하면 되니까. 네. 아, 그죠. 그러면서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스템 좀 긴 걸로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바꾸고 있어. 비싼 스템을 찾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안장의 높이와 안장의 기울기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크랭크는 되게 자전거 사이즈를 고르면 그냥 거기에 딸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mm 정도 차이는 예민하지 않으면 그냥 막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10호 간지를 내고 싶다. 그러면 크랭크를 짧은 걸 쓰세요. 많이 짧은 거 써도 되는데 네. 국내에는 175가 대부분이죠. 170이 대부분이고 네. 구하려면 한 165도 구할 수 있고 162.5까지 본 것 같아요. 162.5. 네. 요즘에는 좀 더 다양해지긴 하지만 네. 사이클은 2.5mm 단위로 나오고요. MTB는 5mm 단위로 나옵니다. 김 소장님 같은 경우에 162.5를 추천합니다. 네. 네. 그게 좋아요. 사이즈가 많이 없어요. 네. 네. 크랭크 구하기도 힘들죠. 그거. 네. 맞아요. 크랭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모든 거에서 그죠. 평균을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평균을 왜 안 잊혀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네, 주리 씨 지금 자기 아닌 척. 평균 되지 않아요? 62? 평균이네. 그럼 네.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구할 수 있어요, 사이즈 다. 훌륭하다. 네. 근데 크랭크함의 길이도 통계를 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통계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래도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은 키라도 남성 여성의 상하체 비율이 좀 달라요. 그죠. 길이 비율이. 남자가 짧죠. 네. 난 예전에 여자가 짧다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저번에 그랬는데 유 기자님이. 네, 남자 짧아요. 네. 네. 그 생각해 보니까 상체 그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같은 키일 때 여성들이 좀 더 긴 거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훈련이 충분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내가 그 무릎 근력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면 70이든 75든 다 견딥니다. 그 TDF 나가는 세계적인 선수들 있죠. 평지 구간하고 산악 구간이 있거든요. TDF에 보면. 평지 구간에서는 170을 쓰는 사람이 산악 구간 가면 180을 써요. 마르코 판타니란 이탈리아 사이클 선수가 있거든요. 유명한. 그 선수가 키가 173, 4 이쯤 돼요. 근데 그 선수가 평지에서는 170을 쓰고 네. 산악 구간에서 180을 씁니다. 그러니까 10mm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더 기록이 잘 나오니까.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악 구간에서 짧은 걸 씁니다. 그 내가 충분히 훈련하면 크랭크 길이 5mm, 10mm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예민하게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돼요. 그리고 그 피팅을 해도 무리하면 아픕니다. 그쵸. 피팅 내가 아프다고 피팅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리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자세로 안정적으로 힘을 쓰더라도 무리하면 아파요. 선수들도 아픕니다. 네.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무조건 피팅이 잘못했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피팅 받으러 거죠.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크랭크하면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실제 주행 자세를 잡고 아까 말씀드린
핸들바에서 손을 살짝 떼보는데 그 상태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는지 아니면 남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고꾸라지면 무게중심을 뒤로 움직이는 거죠. 엉덩이만 안장에서 뒤로 살짝 조금씩 빼보는 거예요. 내 엉덩이를 뒤로 빼니까 핸들바가 너무 멀어지더라, 너무 불편하더라, 그러면 그때 스템 길이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앞뒤가 정해지면 다시 안장을 그 앞이든 뒤든 그 이동시키고 다시 한번 재보는 거죠. 안장을 뒤로 보내면 크랭크 축에서 안장까지의 길이가 조금 더 멀어져요. 그렇죠. 왜냐면 각이 네네. 그 C튜브의 각도가 있으니까 네. 보통 한 72도에서 75도 사이거든요.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제조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좀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은 그 각도까지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랭크 축에서부터 안장까지 길이가 만약 60cm다 그러면 네. 그게 0.5도 차이가 나면 몇 cm 이동할까? 이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죠?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닐 것 같아요. 평형강수 있잖아요. 네. 뭐 사인 세타 네. 이런 거. 이런.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워뒀다 쓰냐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네. 아, 그랬구나. 평형강수가 여기에 쓰여져요, 자전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시켜도 되고요. 아까 네. 5mm 정도 더 낮췄잖아요. 거기서 여유가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봤을 때 멀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스템을 짧은 거를 써야죠. 사이클의 드롭바 같은 경우는 그 리치인가요? 그 스템이 고정되는 네. 부분하고 후드 부분하고 네. 그 앞으로 나간 길이가 있어요. 그